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리 좀 풀어보셨습니까? 책 언제 받으셨죠? 오늘 받으셨어요. 이럴 수가. 월요일부터 조금씩 받으셨나요? 월요일 오신 분은 다 받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이제 오늘 받아서 이제 처음 푸는 거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빠른 속도로 나가면 못 알아듣겠네. 그래도 할 수 있겠어요? 니 맘대로 하세요. 이런 뜻 표정이에요. 자, 문제를 미리 이제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진도표가 있죠. 그 진도표대로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조금은 이제 많을 수도 있어요. 원래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되는 게 많지가 않죠. 중간에 조금 이제 오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지난번에 혹시 홀수번 먼저 짝수번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나요? 그렇게 푸는 게 조금은 더 나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주제의 문제들이 한데 모여 있기 때문에 그걸 차곡차곡 풀다 보면은 한 주에 한 60몇 문제를 풀 거거든요. 한 주에 60몇 문제를 푸는데, 그거를 예습할 시간이 부족할 때에는 한 차곡차곡 풀면은 반밖에 못 왔는데, 나머지 반도 못 풀었는데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짝수번이나 홀수번을 먼저 풀고 나중에 돌아와서 남겨뒀던 거 풀면 복습하는 효과도 있고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요 문제집을 이제 한 번 더 풀어야 되겠다.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더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문제지에다가 정답 표시를 하지 말고요. 따로 연습장에다 정답 표시를 하시되, 이 문제를 풀었다는 흔적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이거 오늘 또 이걸 하고 왔네. 지문을 읽을 때, 이제 1번이다. 그러면 이제 1, 2, 3, 4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제 잘 모르겠다. 이런 표시는 돼 있어야 되겠죠. 정답 표시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이런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이런 표시가 돼 있어야 나중에 볼 때, 처음에 읽을 때 2번이 뭔 소린지 모르는 거였다. On지 X인지 모르는 거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볼 때는 이거를 이제는 알겠는지 모르겠는지를 이제 봐서 이걸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문제 자체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자신이 이렇게 이제 풀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정답은 맞췄어요. 정답은 맞췄다면 이제 맞췄다는 표시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뭔 소린지는 모르지만은 답은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1, 3, 5 중에 있겠죠. 답이. 근데 정답 표시를 여기는 안 했으니까 정답이 뭔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요런 것들은 세모 지문만 읽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틀린 거다. 만약에 내가 틀렸다면은 틀렸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답이 이 중에 있는지 요 세모 중에 있는지 알 수는 없겠죠.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들만 다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또 틀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별 표시를 하든가, 두 번 다 틀렸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제 보는 거죠. 시험 칠 때까지 틀렸던 것들을 반복해서 풀면은 조금 더 실력이 나아지겠죠.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2번을 이제 맞췄어요. 근데 혹시 처음에는 맞췄는데 두 번째는 틀릴 수도 있겠죠. 까먹어서. 근데 그러할 확률보다는 처음에 틀렸던 걸 또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틀렸던 걸 먼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다 그런 생각 했어요. 공부를 해놨는데 했던 거 까먹어 버리면 맞췄던 거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이 공부라는 게 까먹기 마련이고 한데, 그러니까 틀렸던 거를 또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흔적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모이게 되면은, 혹시라도 저한테 이런 흔적이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은 틀린 것 중에 중요도가 높은 걸 틀린 게 있고 중요도가 낮은 걸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게 훨씬 더 눈에 금방금방 띄어요. 틀려도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중요한 것을 틀리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코치를 해 드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오신다면, 흔적을 가지고 오신다면. 의사가 진찰을 할 때는 무슨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검사도 해보고 초음파도 해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흔적을 가지고 오셔야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봤으면 모의고사를 받는 흔적들, 문제집을 풀어서 문제집을 풀었는 흔적들, 이런 흔적들이 있어야 나중에라도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전혀 표시가 없으면 안 돼요. 요것은 나중에 시험을 칠 때, 실전에서 시험을 칠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시험을 칠 때도 이런 표시,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칠 때는 아직 정답을 모르는 상태니까 내가 만약에 아직 정답 체크를 못했다. 요거 이제 틀린 거를 찾는데 요놈들은 다 옳은 놈인데 요 둘 중에 한 개가 틀린 것 같다. 이러면은 아직 정답을 이제 저걸 못하는 거죠. 그럴 때는 문제에다가 이제 세모를 표시를 하고요. 요 문제는 답이 요거네. 이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표시 없이 그냥 요거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3번은 전혀 이게 답이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렇게 아예 스스로 문제에다가 그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문제를 저 같은 경우에는 5개 위주로 5개 단위로 마킹을 하거든요. 마킹할 때 이 마킹하는 훈련도 돼 있어야 돼요. 시험이라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답안지에 그대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지만 있고 답안지에 잘못 옮겨버리면 이건 컴퓨터는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실력을 그대로 옮기는 훈련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5개 단위. 왜냐하면 답안지가 5개 단위로 굵은 선이 그어져 있어요. 5개 단위로. 그래서 1, 2, 3, 4, 5 여기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5개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1번은 아직 뭔지 이제 아직 결정을 안 했고 3번은 5개 중에 찍어야 돼요. 이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 그러면 자 요렇게 5개 중에서 여기는 3번이고 여기는 1번이 정답인 것 같고 여기는 5번이 정답이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5개 단위로 반드시 5개요. 밀려 쓰지 않으려면 이걸 아직 결정을 안 해도 밀려 쓰지 않으려면 5개 단위로 끊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0으로 읽어요. 0.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0, 3, 0, 1, 5 이렇게 읽어요. 그래야 이게 0, 여기 0 없잖아요. 0, 3, 5 0, 3, 0이죠. 0, 3, 0 없잖아요. 이게 마킹을 안 하게 된다고요. 0이 없으니까 0, 3, 0, 1, 5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5개씩 그래서 얘네를 밀려 쓰지 않으려면 반드시 5개씩 읽어요. 읽을 때 대신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0으로 읽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마킹하는 속도가 보통 40문제면은 한 3분에서 4분 이내에 다 마킹이 돼요. 그래서 10분 남겨 놓으면은 무조건 마킹이 들어가야 돼요. 80문제 푸니까 1교시. 저는 1교시만 생각하니까. 2교시, 3교시까지 있죠. 2교시도 100분, 80문제. 3교시는 50분, 40문제예요. 그러니까 10분을 남겨놨을 때 무조건 마킹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한 6분에서 7분 이내 다 돼요. 3, 4분 이내 다 되니까 3분 한 30초? 요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한 7분 이내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3분 남잖아요. 3분이 남으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세모 표시가 돼 있어야 되죠. 문제지에 굵직하게 세모 표시가 돼 있어야 내가 어떤 문제를 안 풀었다는 것을 쉽게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결정을 하는 거죠. 이건 둘 중에 찍거나 셋 중에 찍어야 되죠. 이건 결정하고 표시를 해야 돼요. 결정을 했으면 이 답안 문제지에다가 표시를 해야 돼요. 자신이 뭘 체크했다는 것을. 그래야 가답안 채점할 때 그 점수와 나중에 발표 났을 때 점수가 일치하게 되죠.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날 땡기는 번호로 하나로 찍으면 돼요. 그냥 그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지금까지 경험상 뭐 어떤 사람은 번호가 제일 적게 쓰여졌는 거 그거 골라서 그걸 이제 해라. 이제 8개씩이니까 그 말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했는데 1번이 8개, 2번이 8개, 3번이 8개 거의 다 그래요. 차이가 있어도 9개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있을 거나 그래요. 거의 그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일 적은 것이 답이 될 가능성이 많기는 해요. 그는 전제 조건이 있죠. 지금까지 푸른 것을 제대로 풀었을 때 얘기죠. 지금까지 풀었던 걸 제대로 풀었을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일리는 있어요. 약간의 일리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푼 게 60점 이상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합격권에 올라가면은 60점 이상일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조금은 더 낫긴 하지만 반드시는 아니고 그날 땡기는 번호로 그냥 일렬로 쫙 하면은 그거는 문제지에 정답 표시를 안 해도 되죠. 그거는 그냥 하나로 찍었으니까 한 번으로. 그러면은 자신이 가답안으로 채점한 점수와 나중에 발표되는 점수가 일치해요. 이게 상수일수록, 공부의 상수일수록 자신이 가채점한 거와 이 발표되는 점수가 일치합니다. 상수일수록. 저는 거의 안 틀려요. 상수가. 아무튼, 자, 이렇게 그런 훈련들이 돼 있어야 돼요. 마킹할 때도 이런 훈련, 평소에 공부할 때도 이런 훈련. 그래야 자신이 이제 뭐를 틀렸다, 뭐를 더 공부해야 된다,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이거 표시를 이제 문제지에 해버리면은 다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뭐 문제 답안지 하기가 귀찮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샤프 연필로 살짝 표시는 했었어요. 살짝. 그거는 살짝 표시하는 건 지우개로 지우면은 쉽게 지워지니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학교에서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다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냥 보는 교재, 이런 문제집이나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2번, 3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다만 틀린 거라든가 잘 몰랐던 거, 세모 표시는 해놓는 거예요. 그 세모 표시가 없으면, 전혀 그런 표시가 없으면 공부한 흔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표시는 돼 있어야 자신이 뭐를 몰랐다, 뭐를 또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이런 것까지 설명해 드리고 참 좋죠? 아무튼 왜냐하면 공부한 지 오래돼서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 요령을 까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자, 아무튼 자, 그렇게 하고, 자, 오늘 문제를 먼저 풀고요. 이거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다음 중 부동산 가격 또는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이에요. 자, 이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하면은 효상유, 유상유 하죠. 효상유, 유상유. 이제 어떤 학자는 이전성을 추가로 들기도 하죠. 그래서 1, 2, 3, 4번이 정답이 저것이 되고요. 5번이 아니죠. 효율성이 아니에요. 다음에 2번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1번 사례 자료를 동일 수권 내 유사 지역에서 구할 경우 지역 요인의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유사 지역이라면은 같은 지역이 아니죠. 인근 지역이라야 같은 지역이요. 대상 부동산이 어디 있어요? 대상 부동산이 인근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사 지역이면은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1번 바로 틀린 거예요. 다음에 인근 지역. 자, 요 대상 부동산이 있는 인근 지역이죠. 항상 인근 지역 하면 대상 부동산이 있다.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없다. 인근 지역과 동일 수권의 유사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어요. 거리 원근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멀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멀면 안 되니까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동일 수권 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 간에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여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맞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 4번에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려울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이게 너무 넓어져 버리면 편차가 너무 커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동일 수요권은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서울 같은 지역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 그 범위가 좁아지기도 한다. 자, 이거 서울 같은 지역을 생각하는 게 좀 쉬운데, 어떤 사람은 특히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 있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찾는 지역이 한정돼 있어요. 뭐 강남 3구라든가 이렇게 고급 주거지는 이게 동일 수요권의 범위가 일반적인 것보다는 더 좁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옳은 말이에요. 난이도는 조금 이제 높은 지문이죠. 5번 같이 이렇게 질문하면은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에 3번은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 맞나요? 뒷부분이 틀렸죠?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어보세요. 지역 분석에서는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다들 다 맞출 거니까 중간에 문장을 더 집어넣어서 그래서 헷갈리게 하는 거죠. 앞에 걸 까먹도록. 뒤에 읽을 때 앞에 거 까먹어.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틀린 지문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짝이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지역 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지역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옳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의 결과로 지역의 표준적 이용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당해 지역을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개별 분석은 부분적이고 미시적이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맞군요. 그 다음에 4번은 감정평가 이론상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의 개념이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입니다. 이 바뀌어있죠. 감가수정이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거고 감가상각은 비용 배분, 원가 배분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관찰감가죠. 눈으로 보는 감가요. 관찰, 눈으로 관찰. 관찰감가법은 객관적이 있어요, 주관적이 있어요. 주관적이죠. 사람마다 다르죠. 그 다음에 3번은 동일한 내용 연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 방법, 관리 및 유지 상태 등에 따라 감가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3번이 옳은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정율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한다. 바뀌어있죠, 이것도. 정액법이 감가액이 매년 일정하고요. 정율법은 점점 체감하죠. 다음에 5번의 경제적 감가 요인. 자, 요거는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죠.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는 인근 지역 쇠퇴. 그럼 부동산의 외부 요인 맞죠? 자, 근데 뒤에 설계 불량, 설비 부족. 요것은 기능적 감가죠. 설계가 불량하다, 설비가 부족하다. 기능적 감가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경제적 감가는 요거 말고 뭐가 더 있나요? 인근 지역 쇠퇴 말고 인근 지역과의 환경이 부적합한 거, 인근 환경과의 부적합이죠.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시장성 감퇴라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선호도가 떨어져요. 자, 이러면은 물리적으로는 멀쩡해도 가치는 떨어질 수 있잖아요.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 시장성이 감퇴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무슨 감가다? 경제적 감가다.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 경제적 감가다. 이렇게. 자, 됐고요. 다음 이제 5번은 좀 어려운 내용이 좀 있어요. 옳은 것을 찾는데, 자, 1번에 정액법의 매년 감가 수정액은 총 감가액을 세법상 내용 연수를 고려한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누어 구한다. 이거 세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법적인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내용 연수만 보면 되지 세법 이런 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상환기금법은 매년 감가수정, 상환기금법의 매년 감가수정액은 감가총액의 저당상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면은 세모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관찰감가법에서는 감가상각 요인을 분해해서 감가상각액을 추계하지 않는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넘어가면 되는 거죠, 세모. 그 다음에 4번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모두 회수된 감가상각액을 적정한 이율로 운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 요거는 알 수 있죠. 이제 이 상환기금법만 이자 고려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5번이 세모가 되면은 결국 찍어야 되는 거고, 5번이 X가 나오면은 2번, 3번 중에 찍어야 되는 거고, 5번도 모르면 2, 3, 5번 중에 찍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 자, 실제로 실전 풀 때도 이렇게 가야 돼요. 세모가 나오면은 2번, 3번 읽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초기에 감가액이 많이 산출되는 방법은 이 순서, 크기 순서죠. 크기 순서를 묻죠.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정률법이 제일 많죠. 그 다음이 정액법, 그 다음이 맞췄네. 맞췄네. 그러면은 2번, 3번을 세모 해도 5번이 5잖아요. 5. 지금 옳은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제일 많이 감가되는 게 정률법, 그 다음이 정액법, 상환기금법. 정답은 5번이죠. 그럼 이제 2번, 3번을 알아야 되는 이제 과제가 남는 거죠. 이렇게. 2번, 3번 중에 3번은 중요도가 좀 낮아요. 근데 2번은 그나마 이게 출제가 된다면, 이제 난이도가 높게 출제된다면 2번처럼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뭔가 하면은 지금 정액법하고 정률법이 이자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상환기금법만 이자 고려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난주에 수업할 때 제가 총 감가액을 9천이라 그랬나요? 그래서 매년 감가액이 900씩 10년 가면은 9천이 된다 했잖아요. 이자 붙지 않고도. 근데 얘는 이자 붙어서 9천이 돼야 된다 그랬죠. 이자 붙어서 10년 후에 뭐가 되도록? 9천이 되도록 매년 감가액을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금액이 900보다는 어떠할 것이다. 이 금액이 900보다는 많아요, 적어요? 적겠죠. 이제 이자가 붙어서 9천이 되는 거니까 900 하면 이자 붙어버리면 9천보다 더 많아질 거니까. 맞나요? 그 적은 금액을 계산하려면 화폐 시간 가치 계수 또 한 번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등장해야 될까요, 이게? 감채기금이 있어요, 감채기금 계수. 지금 상환기금법이라고 그랬죠. 이 상환기금이라는 게 감채기금과 같은 의미예요. 10년 후에 채무를 상환해야 돼요. 채무를 상환한다. 그게 이제 채무를 감소시킨다 이 말이에요. 채무를 감소시키는 기금이다 이 뜻이에요. 10년 후에 목돈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목돈이 안 나오니까 매년 푼돈을 적립해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기금을 만드는 거죠. 무슨 기금? 감채기금 또는 채무를 상환하는 기금. 같은 의미라고요. 그래서 상환기금법을 다른 말로 감채기금법이라고도 해요. 상환기금법, 감채기금법 같은 말이에요. 자, 미래돈을 기준으로 쪼갤 때 뭐를 사용한다? 감채기금계수. 현재돈 쪼갤 때 뭐 사용한다? 이때 저당상수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돈 대출 받아가지고 나누어 갖는 금액 계산할 때 이때 저당상수 기억나시죠? 또 한 번 복습한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상환기금법의 매년 감가수정액은 감가총액에 뭐를 곱해야 돼요? 감채기금계수 또는 상환기금계수, 이렇게 상환기금률이라고도 해요. 상환기금, 감채기금 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6번 거래사례비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랬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거래사례비교법 비교 방식에. 그 다음에 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경우에 유용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 가격을 현재 시점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맞나요?
현재 시점 이런 말 조심해야 된다고요. 늘 기준 시점이래요. 기준 시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은 사례 자료는 기준 시점이 가까울수록 유용하다. 맞나요? 가능한 한 근처에 있는 게 좋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사례의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이게 단점이죠. 이게 지나치게 고평가되거나 지나치게 저평가될 우려가 있거든요. 이게 극단적인 호황불황 이럴 때.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 이제 7번은 요 7번은 계산 문제인데 이제 비준 가격을 구하는 거죠. 자, 비준 가격인데 그 이제 한 줄 이제 보기를 읽으면서 보기에서 제시된 항목들 중에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 거죠. 대상이 몇 제곱미터요? 950제곱미터죠. 자, 근데 요게 개별 요인이 5% 우세래요. 누가 우세요? 대상이 우세요? 사례가 우세요? 대상이 우세죠. 대상이 우세요. 그러면 대상 숫자를 바꿔야 되죠. 대상 숫자를 5% 위로. 그럼 어떻게? 100분의 105. 그럼 1.05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사례가 1000제곱이에요. 그럼 사례가 1000제곱미터이고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준 시점 1년 전 2억 원에 거래되죠. 1년 전 2억이에요. 이렇게 필요한 것만 써요. 필요한 것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가상승률이 5%예요. 지가상승률이 5%라는 얘기는 이제 시점 수정하라는 얘기잖아요. 1년 전에 2억에 거래됐으니까 지가상승률 5%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5% 올랐다. 그럼 1 플러스 0.05 1.05를 해야 되죠. 이게 시점 수정치. 곱하는 숫자가 1보다 큰 수를 곱해야 숫자가 커질 거 아니에요. 맞나요? 우리는 지금 숫자를 키우느냐 떨어뜨리냐 이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키워야 될 때는 1보다 큰 수가 나와야 되고 숫자가 또 작아져야 될 때는 1보다 작은 수가 나와야 되죠. 자, 이게 더 키우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사례 가격부터 해야 되죠. 사례 가격부터 이제 사시지게 이렇게 가는데 사정보정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점 수정이 이제 먼저 나오면 사시, 지역 요인 비교 이런 말도 없잖아요. 개별 요인이 나와 있죠. 1.05. 다음에 이제 보통 사시지게 하는데 이제 여기 면적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제 면적도 비교해야 되죠. 1000제곱미터가 다른 조건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1년 전이고 다 지역 요인도 같고 개별 요인 다 똑같으면 1년 전에 1000제곱이 2억에 거래됐다면 950이면 2억보다는 적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1보다 작은 수를 또 곱하는데 면적 비교조차도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사례가 1000제곱분의 대상이 950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1000분의 950이나 100분의 95나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 0.95라니 0.95.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혹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05 곱하기 0.95를 하면은 반드시 1보다 작은 수가 나와요. 왜냐하면 요 남는 만큼 이쪽으로 보면 딱 이제 1이 되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는 숫자가 1 곱하기 1은 1이죠. 1.05 곱하기 0.95 하잖아요. 지금 두 개 더하면은 2죠. 요거 두 개 더하면은 2죠. 1.1 곱하기 0.9 이거 두 개 더하면 1.1과 0.9 더하면은 2잖아요. 곱해서 나오는 숫자는 반드시 1보다는 작은 숫자가 돼요. 작은 숫자가. 10 곱하기 10은 몇이에요? 100. 11 곱하기 9는 12 곱하기 8은 맞죠? 더해서 20, 더해서 20, 더해서 20 이럴 때 제일 큰 숫자가 되는 거는 두 숫자가 같을 때만 제일 커요. 그 외의 숫자는 이 숫자보다는 반드시 작아지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점점 더 작아져요.
이게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9가 돼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수의 패턴이 나와요. 이 수학이. 예, 지금 이 원리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원리예요. 이거 다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산술 평균, 기하 평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숫자로 나타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알면은 이게 1보다 작다는 걸 알죠? 1보다 작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이거 5%가 더해지는 거니까 2억 1000이잖아요. 2억 1000에다가 1보다 작은 수를 곱하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2억 1000보다는 작은 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둘 중에 찍으면 되는 거예요. 1번, 2번. 근데 이게 1에 거의 가깝단 말이에요. 1에 거의 가깝다는 얘기는 이게 2억 1000에 거의 가까운 숫자로 작단 말이에요. 그럼 2번 찍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계산기가 없어서 이렇게 풀어요. 여러분은 계산기로 하면 되니까 그냥 팁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이런 숫자에는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게 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참 재미있는데 사람들이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해. 다 수학 시간에 하는 거 이게 사실은. 근데 수학 시간에는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생으로 그냥 외워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에 8번은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요렇게도 출제가 돼요. 시조2일부, 시요2일부, 요렇게. 시조2일부, 시요2일부. 시장추출법, 조성법 또는 요소구성법이죠. 투자결합법, 엘루드법, 부채감당법인데 부채감당법이 여기 없죠. 대신 분해법이 있잖아요. 분해법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가 하면은 감가수정 방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감가수정 방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했죠.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말고 관찰감가법 등 했잖아요. 아까 앞에서도 관찰감가법 나왔죠. 눈으로 보는 거. 그 관찰감가법 등 할 때 그 등에 속하는 게 바로 분해법이에요. 분해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료손실환원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9번은 연간 예상 총수익이 120만 원이고 연간 예상 총비용이 20만 원, 연간 할인율과 자본 회수율이 각각 5%와 3%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을 이용하여 수익가격을 구하면, 자, 우리 이제 수익가격을 묻잖아요. 문제에서 수익가격을 물으면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돼요?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을 떠올려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순수익은 지금 아주 쉽게 계산이 되죠. 이렇게 120에서 그냥 20 빼면은 그냥 순수익 100이 나오는데, 환원율은 요거는 사실은 여기 이제 관건이거든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부저저. 이 공식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출제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토토건건, 토지 건물이 나와야 돼요. 토지 비율 몇 프로, 건물 비율 몇 프로. 지지저저나 부저저는 내 돈 비율, 남의 돈 비율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저저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 남의 돈 비율, 내 돈 비율 이렇게 나오고 추가적으로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지분 배당률이 나오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분 배당률. 지지저저로 가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은 부저저로 가는데, 지금 이 문제는 토지 건물이란 말도 없고 내 돈 남의 돈 이런 말도 없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뭐가 한 가지 더 있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환원율의 성질을 했어. 성질. 환원율의 성질.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요게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어요. 요게 자본 수익률을 다른 말로 할인율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요게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 건물, 내 돈 남의 돈 이런 말이 없이 나올 때는 이거예요. 이거. 이 방법 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 할인율이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할인율이 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수익률이란 뜻이에요. 회수율이 3%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은 8%. 이제 0.08로 나누란 얘기죠.
그러면 100 나누기 0.08 해서 8은 125하고 관계 있다 그랬죠. 8과 125를 곱하면 1000이 되고 4는 25하고 관계 있다 그랬죠. 4는 25하고 곱하면 100이 되고 2는 5하고 관계 있다 그랬죠. 2 곱하기 5는 10이고 10, 100, 1000 이렇게. 그래서 8분의 1꼴이잖아요. 8분의 1꼴. 그럼 배열 순서가 1, 2, 5가 돼요. 1250. 됐나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수익 가격을 묻는 문제가 환원율을 알려주면 그런 문제는 땡큐죠. 땡큐. 맞죠? 수익 가격 묻는 문제는 뭐가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환원율이 제일 골치 아픈데 환원율을 문제에서 알려줘요. 그러면 땡큐요. 이런 문제도 몇 번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쉬워요. 사실은 그게 문제의 유형들을 기억을 해뒀다가 여기 수익 가격 묻는 문제에서 환원율을 알려주는 문제도 있구나. 환원율을 알려주면은 그런 문제는 쉽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의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맞죠? 예, 구분 평가하고요. 임료의 평가는 적산법에 의한다. 적산법 맞나요? 적산법이 이런 거 없잖아요. 임대사례 비교법이죠.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지난주에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원가 방식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원가 방식에 원가법 적용하는 선박, 항공기, 건설기 이것만 했지 원가 방식에 다른 거 안 나오잖아요. 이 적산법은 원가 방식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임대사례 비교법이요. 임대료는. 다음에 3번에 건물과 토지를 일괄에 평가하는 경우 거사비고요. 다음에 4번 토지평가는 뭐를 원칙으로 해야 돼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맞고요. 다음에 5번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거사비 이용해야 되고요. 됐나요? 자,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론 문제를 보는데요. 자, 이 총론 문제는 중요도는 좀 낮다 그랬죠. 중요도는 낮아서 요 문제를 푸는 정도로, 문제 풀면서 수업 듣는 정도로만 해두시고요. 뭐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1번 문제는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2번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2번에 부동산학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하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자, 여기서 이거 옳은 말이죠. 능률화하는 원리라는 게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고 응용 기술을 개척한다. 이게 실무에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종합 응용 과학이다. 종합은 법경기 이런 측면을 모두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자, 2번은 이제 정의한 학자가 달라요. 2번은 부동산학이란 토지와 토지 계량물에 대하여 그것과 관련된 물적, 법적, 금융적, 직업적, 이제 물적, 법적, 금융적, 직업적 여러 측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1번 지문에 종합이란 단어나 그게 같은 맥락이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3번이 틀렸죠. 부동산학은 체계화된 지식으로서 이론 탐구 자체가 목적인 순수 과학이 아니죠.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4번에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요거 궁극적 목적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이다. 요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부동산학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물으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이다. 이렇게. 다음에 5번에 부동산학은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 과학이죠. 그래서 맞고요.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3번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및 지도 이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제 접근 방법 또는 이제 연구 방법이라고 하죠. 부동산학을 이제 부동산을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하느냐. 요거 이제 한번 설명드렸었던 것 같긴 한데요. 부동산을 연구할 때 뭐 건축학도 있고요. 토목학도 있고요. 뭐 사법도 있고 공법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법, 사법 다 배우잖아요.
또 경영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의 학문들이 있죠. 그 여러 가지 분야의 학문 입장에서 각각 연구하는 거예요. 다른 학문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학문은 신경 쓰지 않고 각각의 학문에서만 이렇게 연구하는 것을 분산식 접근이라고 해요. 분산식. 근데 이제 비슷한 영역들끼리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꼭 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법, 제도적인 측면, 행정,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접근을 하면은 법적인 측면이라고 그러고요. 경영, 경제, 회계, 뭐 이런 분야들 있죠. 이런 분야들을 묶어서 접근하면은 경제적 측면이라 하고요. 이쪽도 묶으면은 기술적 측면, 이런 식으로 이 특정 측면에만 집중해서 관찰하는 거죠. 이런 것을 중점식 접근 그래요. 다 살펴보면 이게 이게 이제 종합식 접근 이게 연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짧은 기간 내에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종합식 접근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1번에 부동산 형상 및 부동산 활동을 부동산의 복합 개념 사고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을 종합식 접근 맞죠? 그다음에 부동산학의 경제적 측면은 주로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측면이라 볼 수 있다. 그렇죠? 가격, 가치 또는 뭐 비용 이렇게. 그다음에 3번에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 이윤 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은 의사결정 접근 방법. 자, 요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쓰는 이제 방법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가정합니다. 인간을 합리적이다.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사람을 크게 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눌까요? 수요자와 공급자 이렇게. 경제는 수요자와 공급자. 여기서 하나를 더 나눈다면은 정부가 있어요. 보통 그래서 경제 주체를 수요자, 공급자, 정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정부는 이제 잘 얘기를 안 하고요. 아무튼 이 수요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소비를 할 때 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고요. 공급자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목적의 합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표현이 좀 어려운데 목적의 합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단의 합리성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걸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 또는 뭐 태평양을 횡단을 해. 이런 거는 그 사람의 목적이 막 그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뭔가를 극복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가지고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합리적이다, 아니다를 따지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좋아, 너 그래 에베레스트 산에 갈 수는 있어. 근데 등산 장비를 살 때 똑같은 성능인데 가격이 더 싼 걸 안 사고 더 비싼 걸 산다. 이러면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똑같은 가격이라면 효용이 더 높은 거, 성능이 더 좋은 거를 사는 거고, 똑같은 성능이라면 가격이 싼 걸 사야 되고, 이래야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산에 가는지 뭔지는 따지지 않아. 그 사람이 그런 경제 행위를 할 때 말이에요. 그런 경제 행위를 할 때 똑같은 효용이라면 싼 걸 선택해야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만 합리성을 따져요. 다른 걸 합리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수단의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목적의 합리성을 안 따져요. 그 사람이 뭐 목숨을 걸고 그 짓을 하든 말든 그거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아무튼 그런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는 게 경제학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으로 분산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 및 부동산 활동의 특정 측면에만 중점을 두는 것. 이거는 분산식이 아니고 중점식 접근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5번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으로서 능률성의 원칙과 안전성의 원칙은 상호 견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그렇죠? 너무 능률성을 따지다 보면은 거래 사고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안전성만 따지면은
능률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상호 견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중요도가 좀 낮은 거고요. 자, 이제 본론이 이제 부동산 개념과 분류죠. 자, 이 부동산 개념과 분류에서는 자, 일단 부동산 개념 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부동산 개념 하면 법경기 요게 생각이 나야 되죠.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하고요. 여기서 이제 분량이 제일 많은 게 제도적 개념이죠. 법적 개념은 다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이 자체를 질문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나누는 것이지 경제적 측면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나누는 것은 아니죠. 협의의 부동산은 다시 토지 및 그 정착물 해서 정착물 속에는 또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이 있죠. 이 독립정착물에 네 가지 기억해야 되죠. 건물이 대표적이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그리고 농작물, 그리고 임목도 여기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목은 여기 준부동산에 넣는 사람도 있죠.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뭐를 더하면은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죠. 자, 여기에 넣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여기서 출제됐어요. 토지의 정착물 중 독립정착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서 거기에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농작물, 임목, 국어 이렇게. 국어가 뭐예요? 국어. 도랑이죠. 도랑. 그게 이제 독립정착물이 아닌 거죠.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여기다 넣기도 해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면서 민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해서 민법상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수단을 갖잖아요. 임목이라는 것도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법률이 있죠. 그 다른 법률에 의해서 등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준부동산에 넣기도 하고 여기에 넣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목들 네 가지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됐죠? 다음에 이제 요거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뭐를 더한 개념이다? 준부동산을 더한 개념이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 단어들 구별하는 거죠. 여기는 상품, 생산요소, 소비재, 자산, 자본,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단어들. 그리고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은 무형 측면이고 요거는 유형 측면이죠. 그래서 이걸 복합 개념으로 살펴본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이론 정리가 돼 있으면 되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푸는 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